안녕하세요. 저는 최옥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는 72입니다. 한평생 흙만 만지며 우리 가족을 지켜온 그이의 빈자리에 익숙해지는 데만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경기도 외곽, 지은 지 30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빌라 2층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늙어서 혼자 사는 늙은이가 밤은 무섭지 않은지, 혹은 밥은 외로워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나 하는지 걱정 어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고요함이 제 마음의 평화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 집에서 내다보는 창밖 풍경도 제법 정겹고요. 아침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잠을 깨우고 점심 무렵이면 두부 사려, 따끈한 찹쌀떡 사려 구성지게 외치는 소리가 나지막한 담장을 넘어옵니다. 그런 소리들이 멈춘 듯한 제 시간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저는 참 좋아요. 그날도 딱 그런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볕이 어찌나 따갑고 맑던지 여름 내 옥상 텃밭에서 제 손으로 직접 길러 정성껏 따놓은 붉은 고추를 커다란 채반에 받쳐 베란다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 손길에 바싹 마른 붉은 고추들이 바스락, 바스락 기분 좋은 소리를 냈어요. 이걸로 곱게 가루를 빻아서 다가오는 김장철의 아들놈네 보내주면 매운 것을 유독 좋아하는 제 아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주름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제 유일한 자식인 아들 종수는 올해로 45입니다. 장가를 보내 분가시킨 지는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는 제 말보다 제 며느리의 눈치를 더 살피는 어엿한 공처가가 다 되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쓴소리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어머니, 연미가 들으면 또 시끄러워져요 하며 제 입을 막는 조금은 한심하고 나약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10달을 제 뱃속에 품고 제 피와 살을 나눠주어 키운 단 하나뿐인 자식인데요.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삼킬 뿐입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무참히 깨고 들어온 것은 현관문 전자키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으로 번호를 찍어 누르는 소리. 이 시간에 이토록 무례하고 요란하게 찾아올 사람은 제 인생에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집안의 고요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뾰족한 구두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펜 자국이 있는 거실 장판을 무자비하게 또각거리며 들어섰어요. 제 며느리 정연미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는 입으로만 건성으로 하고 소파에 앉기도 전에 자기가 팔에 걸고 온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가방을 소파 위로 털썩 던져놓더군요.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저 아이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가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오면서 길가의 가게에서 파는 붕어빵 한 봉지 하다못해 귤 한쪽 사오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빈손으로 당당하게 와서 제 집에 있는 무언가를 채워가거나 제 마음을 핥히고 가는 것이 저 아이의 방문 목적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 봐서 그 아들이 가정을 평화롭게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추를 만지던 손을 낡은 몸빼 바지에 대충 닦으며 애써 미소를 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래, 어서 와라. 이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점심은 먹고 다니는 거니? 마침 어제 사다 놓은 수박이 아주 시원하고 단데 좀 잘라줄까? 아니요, 됐어요. 단칼에 잘라내는 말투에 잠시 마음 한구석이 서걱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 잔. 저 지금 그런 한가한 얘기나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이랑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온 거니까 일단 좀 앉아보세요. 말하는 뽐새하고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고 저는 그저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 하는 아랫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는 아무것도 권하지 않고 며느리 맞은편의 등받이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이라도 깎으려는 사람처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뭐가 그리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비장하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언제까지 종수 씨가 벌어다주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매여서 친구들 명품 가방 사는 거 부러워만 하고 남들 해외여행 가는 거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참으로 거창하고도 속 보이는 소리였습니다. 제 기억 속 며느리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저 숨쉬기 운동만이 유일한 소일거리였지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 속 남들의 화려한 인생을 들여다보거나 홈쇼핑 채널을 멍하니 돌려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애가 갑자기 인생을 새로 산다니. 저는 속으로 내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한가했다 싶었지만 꾹 참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요가 강사 될 거예요. 요가? 네.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시시한 강사 말고요. 제 이름을 건 아주 럭셔리한 스튜디오를 차려서 CEO 정연미로 거듭날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는 CEO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며 없는 가슴을 한껏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가당찮던지. 저는 며느리의 몸을 무심코 흘기 쳐다보았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꽤 날씬하고 맵시 있던 몸이었는데 10년 넘게 편히 놀고 먹더니 허리며 팔뚝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저 몸으로 요가를 가르치다가는 저 아이의 몸이 먼저 부러지거나 아니면 수강생들의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싶었지요. 어머니, 요즘 트렌드를 아셔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웰빙의 힐링이거든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고 인스타그래머블하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하게 예쁜 요가 스튜디오를 차려서 홍보 좀 하면 회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거예요. 저는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돈만 세면 되는 거고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사업이에요. 허황된 꿈에 잔뜩 부풀어서는 자기가 벌써부터 강남에 잘 나가는 사업가라도 된 양 떠들어댔습니다.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평생 흙 한 번 묻혀보지 않고 땀 흘려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이가 사업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학원 차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격증은 있니? 상권은 알아봤고 사업 계획서라는 건 한 줄이라도 써봤어?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어쩌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본론, 그 추악한 속내를 드러낼 시간이 온 모양이었어요. 자격증이야 돈 주고 학원 다니면 금방 따는 거고요.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매일같이 제게 용돈을 타쓰던 사람인 것처럼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농협에 넣고 계신 5년 만기짜리 정기적금 있으시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적금은 세상에 수많은 적금이 있겠지만 제게 그 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먼저 간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며 제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3년간 병석에 누워있다 떠난 뒤 장례를 치르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제가 식당 설거지와 시장 좌판을 전전하며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시작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병들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저 나약한 아들놈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 내 마지막은 내 힘으로 끝내겠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로 다짐하며 붓기 시작한 피 같은 돈이었어요. 앞으로 1년하고도 넉 달을 더 꼬박 부어야 만기가 되는 저의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액수와 만기일, 그리고 은행 이름까지 분명 제 아들 종수놈이 옆에서 낱낱이 다 흘렸겠지요. 그건 만기가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데 그건 왜?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를 가르치려 들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1년 넘게 꼬박꼬박 돈만 붓고 나중에 고작 이자 몇 푼 받으시려고요?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돈을 그렇게 은행에 묵혀두는 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머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거 깨주세요. 참으로 쉽게, 참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깨달라니. 제가 지난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달 25일 적금 날짜를 맞추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식당에 나가 뜨거운 불판을 수백 개씩 닦고 한겨울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 좌판에 나가 콩나물을 팔았던 그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쌈짓돈을 모아 다 같이 온천 여행을 갈 때도 저는 돈 아깝다는 말 대신 무릎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남아 홀로 끙끙 앓으며 무릎을 주물렀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저 아이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깨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묵혀두면 똥 되는 돈, 지금 깨서 미래가 창창한 저한테 투자하세요. 제가 이자로 받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크게 불려서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효도라는 말이 저렇게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나이 72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져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걸까요? 며느리는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다 알아봤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인테리어비 한 3천만 원, 그리고 초기 홍보비랑 요가 장비값까지 하면 딱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어머님 적금이 지금 깨면 원금만 8천 조금 넘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2천만 원은 종수 씨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완벽한 계획이죠? 자기가 세운 완벽한 계획에 스스로 감탄하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면 저 아이의 날카로운 칼날에 내 평생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다 베이고 말겠구나. 저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건 첫 번째 거절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의기양양하던 표정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러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외계어라도 들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제 일상에 그렇게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하던 미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지금 내가 뭘 들은 건가 하는 당혹감이 서렸어요. 제 아들 종수놈에게 들은 정보로는 제가 평생 자식이라면 껌뻑 죽고 특히나 그 아들의 가정평화라면 재간이라도 빼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 저의 이토록 낮고 단단한 거절은 며느리의 계산에 전혀 없던 변수였을 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안 된다. 그 돈은 내 장난감 사라고 모은 돈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더는 저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볕이 따사로웠지만 제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그 햇볕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으나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이내 뾰족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너가 하는 짓이 장난이 아니고 뭐냐? 평생 소파에 붙어 살던 애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남의 평생이 담긴 돈을 깨서 하겠다니.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생각이니? 제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잖은 시어머니 노릇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도 끝이라는 신호였지요. 남의 돈이라니요.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성공하면 그게 다 종수 씨 좋고 우리 애들 좋은 일이고 결국엔 어머님 좋은 일 아니냐고요. 어떻게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사셨다는 분이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앞길? 그게 무슨 앞길이냐? 미천없이 허황된 꿈만 꾸는 건 앞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어머님은 결국 제가 잘 되는 꼴은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팔짱을 낀 채 빗딱하게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서운함이나 아쉬움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진심을 멋대로 재단하고 내뱉는 경멸과 비난만이 가득했지요. 맞잖아요. 제가 평생 이 집구석에서 종수 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등바등 사는 건 괜찮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업해서 사장님 소리 듣는 건 배 아프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 나갈까봐, 그래서 아들이 기죽을까봐 미리 싹을 자르시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시어머니 신보 아니냐고요. 너가 지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사신 건 존경하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까지 강요하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기 싫다고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백화점에서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제가 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막으시는 건데요. 능력이라니. 제 돈을 달라는 게 어찌 제 능력이란 말인지.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불만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이 집에 뭘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뭘 사달라고 조른 적 있어요? 종수 씨 월급 뻔한 거 아니까 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어요. 가끔 어머님이 반찬이라도 해다 주시면 뭐해요? 제 입맛에는 짜고 맵기만 한데 어머님 성에 봐서 억지로 먹어주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다 늙어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그 돈 꽉 쥐고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이해할 노력도 전혀 없이 오직 자기 안에 쌓아둔 피해의식과 욕심을 토해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무언의 신호였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품 안에서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자기야. 나 지금 어머님 댁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며느리는 제 보란 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전체에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미야. 웬일이야? 어머니랑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며느리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제게 악을 쓰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산되고 연기된 목소리였어요. 자기, 와서 중요한 결정 좀 해야겠어. 무슨 결정? 선택해. 뭘 선택해? 똑바로 말해봐.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평생 꼬깃꼬깃 모아서 무덤까지 가져가실 그 돈이랑 살 건지, 아니면 당신 마누라랑 당신 새끼들이랑 살 건지. 오늘 여기서 당신이 선택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외침이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던져두었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그 얼굴에는 이제 명백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결국 저 나약한 아들이 자기 편을 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종수 씨 오면 답 주세요, 어머니. 제 인내심도 그리 길지는 않으니까요. 뾰족구두 소리가 또각거리며 멀어졌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맵고 모진 세상 풍파를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며느리가 제게 준 이 모욕감과 절망감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과 자존심, 그리고 제 아들까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전쟁이라면 한번 해보자. 이 늙은이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내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한 술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도끼 어린 말들이 귀에 쟁쟁했고 아들놈이 대체 어떤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날까 싶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저녁 9시가 다 되었을 무렵 예상대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처럼 요란하지 않고 차마 들어올 용기가 없는 듯 주저하는 손길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아들 종수가 들어섰습니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술 기운에 벌개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 같았지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으로 나았지만 참으로 한심하고 나약한 사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저녁은 먹었냐? 아들은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45이나 먹은 사내가 제 어미 앞에서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종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일어나거라.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고는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아내의 만행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든 아내와 그에 맞서는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연미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저러다 정말 집 나가고 이혼하자고 할 애예요. 제가 중간에서 정말 죽겠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만 오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제발 어머니가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저 녀석은 지금 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 돈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아내의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무섭고 어머니의 편을 들자니 아내가 벌일 난리가 두려운 그저 비겁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 한 컵을 따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내 자식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어미한테 와서 우는 게 가당키나 하냐.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알겠다. 내 소원대로 내 가정, 이 어미가 한번 지켜주마. 정말이세요, 어머니? 아들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돈을 내어주겠다고 마음을 바꾼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다만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아무 말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거라. 알겠느냐? 아들은 제 말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며느리와의 기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내 나약한 아들을 저 불려우 같은 계집액에서 구해내기 위한 구출 작전이다. 그러려면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 저 아이의 실체와 허황된 욕심을 제 아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판을 이제부터 내가 직접 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다녀갔으니 제가 꼬리를 내렸을 거라 기대하고 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한껏 여유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어머니?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겠구나. 제 말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도 평생을 모은 돈을 내놓는 건데 그냥 줄 수는 없다. 너가 정말 이 사업에 진심인지 성공할 만한 깜냥은 되는지 이 늙은이 눈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일주일 정도면 되겠느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쯤은 아량으로 베풀 수 있다는 투였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탐색전이었어요. 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는 동네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몇 번 놀러와서 얼굴을 아는 아이였어요. 저는 최대한 안쓰러운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일세. 다름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연미 말일세.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혹시 자네는 연락 좀 하고 지내나? 아, 어머님. 네, 그럼요. 연미 언니랑은 어제도 통화했는데요. 그래, 다행이구나. 요새 연미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혹시 아는 거 있니? 몸이 안 좋아요? 아닌데요. 어제도 저한테 새로 나온 치킨 맛있다고 배달시켜 먹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요즘 맨날 집에만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아주 팔자 좋죠, 뭐. 역시나. 저는 그 후배와 몇 마디 더 나눈 뒤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가장 게을러질 시간인 평일 오후 2시쯤에 아들네 집을 급습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조용히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제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은 온갖 배달 음식 용기와 과자 봉지들로 난장판이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커다란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가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날씬한 여자가 아름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제 며느리는 입에 감자칩을 오물거리며 와, 저걸 어떻게 해?
허리 부러지겠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지나가는 길에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들렀다. 넌 뭐 하고 있었니? 아, 저요? 이거 요가 공부하고 있었죠. 사업하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얼굴을 보며 저는 제 계획에 대한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저 오만함, 저 게으름, 저 뻔뻔함. 저것들이 바로 너를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과일 몇 개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판을 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 평생 이렇게 긴장되는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드디어 오늘이구나 하는 기대감과 조바심이 가득했고 아들놈은 혹시라도 판이 엎어질까 싶어 좌불안석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저는 손수 차린 저녁상을 물리고 세 사람이 마주 앉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를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참지 못한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식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서 돈 내놓으라는 재촉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찻잔을 들어 입가를 한번 축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연기력이 필요했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주마, 그 돈.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었던 어깨를 풀었어요.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주시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성공해서 벤츠 뽑아드릴게요. 방방 뛰며 좋아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미끼를 저렇게 좋다고 덥석 물어버리는군요.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제 다음 말에 며느리의 기쁨에 찬 동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나도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다. 투자자는 사업가의 진심과 최소한의 성의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조건을 걸까 한다. 너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나도 약속대로 내 통장에 돈을 쏴주마. 아들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첫째, 너가 그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내 몸으로 증명해 보여라. 저는 미리 알아봐둔 요가 협회의 이름을 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과정이 혹독하고 자격증 따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이 협회에서 발급하는 요가 지도자 1급 자격증을 내 힘으로 먼저 따오너라. 그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고 나에 대한 성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귀찮게 됐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1억이라는 거금이 걸린 일이니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내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그런 건 당연히 하려고 했죠. 기왕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데서 배워야죠. 걱정 마세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라. 소파에서 감자칩 먹으며 영상 보던 내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이야말로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자격증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 사업은 결국 손님을 끌어모으는 능력이야.
너가 과연 맨몸으로 학원도 없이 내 실력과 인맥만으로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물인지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학원을 차리기 전에 먼저 수강생 50명을 모집해 오너라. 네, 50명이요? 그래. 그냥 이름만 받아오는 게 아니다. 한 사람당 석 달치 수강료의 계약금으로 1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와야 한다. 그 돈다발을 이 어미 눈앞에 가져오는 날, 나는 너가 사업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다음 날 바로 내 통장으로 1억을 쏴주마.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50명,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우스운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에게 겨우 50명이요? 그러고는 제 아들을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들었지? 어머님이 나를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야?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인데. 마음만 먹으면 100명도 채우겠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격증 따는 김에 슬슬 모집하면 금방 500만 원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제 제안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날 밤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혼자 남은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 불려우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일만 남은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보기 드물게 분주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큰 소리를 쳐놓은 것이 있으니 일단은 약속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했겠지요. 제가 말한 그 까다로운 요가 협회 지도자 과정에 덜컥 등록부터 했습니다.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마 아들놈의 마이너스 통장을 박박 긁었을 겁니다. 어머니, 저 등록했어요. 이제부터 저 정 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열심히 해보거라 하고 격려해 주었지요. 하지만 그 열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생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안 해본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비틀고 찢는 훈련을 하려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들놈을 통해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연미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녀요. 어제는 울면서 못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매일같이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저도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다 좋은 약이 될 게다 하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요가 수련보다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수강생 50명 모집하기.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인맥을 총동원하면 금방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가장 먼저 평소 어울리던 동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 정연미인데. 내가 이번에 요가 스튜디오 오픈하거든. 너한테만 특별히 싸게 해줄게. 선등록하면 3개월에 30만 원. 싸지? 일단 계약금 10만 원만 먼저 보내.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며느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가 요가를? 웬일이야 갑자기. 연미야, 너 살부터 좀 빼고 얘기해야 믿음이 가지 않겠니? 미안한데 나 지금 다니는 헬스장도 겨우 나가고 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며느리에 게으르고 자기 관리 안 하는 모습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대체 뭘 믿고 선뜻 10만 원이라는 돈을 내놓겠습니까?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그러다 며느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맘카페에 홍보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오픈 기념 파격 할인. 선착순 50분께만 드리는 혜택.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어디에 생기나요? 원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기가 지금 어느 협회에서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떤 용감한 회원이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원장님 자격증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가 가르치시는 분이면 몸매도 좋으실 텐데, 원장님 전신사진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믿고 등록하죠. 그 댓글은 며느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자기 몸에 자신이 없으니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아직 자격증도 없으니 경력을 증명할 수도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 댓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글은 곧 다른 글들에 묻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날 밤 제 아들에게 온갖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들은 얼마나 대단한 몸매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나한테 사진을 인증하라 말아야.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를 입은 며느리는 그 후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한 명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자격증 학원비에 새로 산 비싼 요가복이며 장비값에 아들놈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 연미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머니 조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되다니? 사람들이 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어요. 일단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고 번듯한 상담실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돈부터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학원 차리고 석 달 안에 50명 못 채우면 그때는 제가 무슨 벌이라도 받을게요. 네, 어머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스스로의 무능과 나태함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돈이 없어서로 돌리는 저 뻔뻔함. 저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슬슬 이 길고 긴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구나. 알겠다. 그럼 내일 저녁에 종수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끄는 며느리는 제가 또다시 자기 편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제가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약속한 날 저녁 아들 부부가 다시 제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실의 공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조함과 불안함에 떨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둔 장수처럼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 딴에는 늙은 시어미가 결국 자기의 논리와 끈질김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확신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아들 종수는 그저 아내의 위세에 눌려 혹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처량하던지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는 길에 저희끼리 저녁은 간단히 먹었고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허락을 구하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듯 익숙하게 소파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꼬더군요. 그 태도 하나하나가 서로는 필요 없으니 어서 본론이나 시작하시죠라고 저를 다그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평소와 같이 부엌으로 가 끓여두었던 둥굴레차를 3잔 따라 내왔습니다. 찻잔을 나르는 제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떨림이 없었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치를 것이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하거나 흥분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차분함이야말로 이 늙은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구수한 차향이 눅눅한 거실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자 며느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기가 베푸는 아량마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제 말씀 곰곰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제가 괜히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 내 말대로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다. 내 말처럼 요즘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번듯한 학원이라도 차려놓아야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더구나. 제 대답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죽 올라갔습니다. 꺼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는 속마음이 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무지한 늙은이를 계몽하는 현자라도 된 양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건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 즉 마케팅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단순히 상품의 질만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그 상품이 주는 이미지와 스토리를 소비하는 거라고요. 제가 아무리 요가를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허름하고 냄새나는 상가 지하에서 돗자리 깔고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강남 테헤랄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스튜디오에서 고급스러운 원목 바닥에 최신 음향 장비로 명상음악 틀어놓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클래스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가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요가하는 나라는 이미지를 사러 오는 거라고요. 이걸 아셔야 해요. 실력은 있지도 않으면서 능력이 출중한데 장소와 이미지가 문제라는 저 뻔뻔함과 현학적인 말투에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입가를 축이며 조용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 위한 결정적인 밑밥을 까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내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계획,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건 잘 알겠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내 자격증 시험은 어찌 되었느냐? 내가 달력을 보니 지난주 주말이 시험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니냐? 제 질문은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거침없이 떠들어대던 며느리의 입이 순간 굳게 닫혔고 그 자신만만하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상상 이상으로 얼굴이 두꺼운 아이였어요. 불과 1, 2초 만에 표정을 수습하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그 연기력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아, 그거요? 아이고, 어머니. 말씀 마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한 심사위원이 저한테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도 박수 쳐주고 넘어가 주면서 제 동작은 무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손끝의 각도가 틀렸네, 호흡이 불안정하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저를 아는 누군가가 뒤에서 손을 쓴 게 틀림없어요. 제가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해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협회에 정식으로 항의할까 하다가 더러워서 그냥 제가 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시험 다시 보면 그때는 무조건 수석으로 합격할 자신 있으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실력이 아닌
외부의 음모와 시기 질투 탓으로 돌리는 저 능숙하고도 비열한 자기 합리화.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너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나는 이미 모든 패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며칠 전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요가 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늙은 할미가 노후에 운동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지도자 과정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최대한 어수룩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었지요. 그리고 상담원과의 긴 통화 끝에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첫째, 지난 시험에서 정연미라는 이름의 응시자는 실기 시험 최하점을 기록했으며 심사위원 평가서에는 기초 근력 및 유연성 현저히 부족, 수련 기간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라고 적혀 있다는 것. 둘째, 그 평가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지만 아직 정연미 응시자의 열람 신청은 없었다는 것. 제가 더는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자 며느리는 자기가 위기를 잘 넘겼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는 애원이나 설득의 기색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골적인 협박과 최후 통첩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격증이니 뭐니 하는 시시콜콜한 문제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가능한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실력 좋은 강사 월급 주고 스카우트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협회에 기부금 좀 내면 명예 자격증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거실 테이블 너머로 상체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이글거리는 두 눈은 이제 제 심장을 꿰뚫을 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확답을 주세요. 제발 저랑 밀고 당기기 좀 그만하시고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제 통장으로 1억을 시원하게 쏴주실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서 저와 종수 씨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꼴을 보실 건지. 저 이제 단 1분도 더는 못 기다려요. 오늘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싸움 끝장을 보자고요. 그 모습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 옆에 앉은 아들은 여보, 제발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진정해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며느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제 칼날 끝처럼 날카롭고 팽팽해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 순간. 제가 지난 몇 주간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며느리의 광기 어린 고함이 제 늙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제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힘을 다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연민과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요란하게 떨고 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두 사람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모든 의지를 담은 그 눈빛에 두 사람의 기세가 저도 모르게 한풀 꺾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평생에서 가장 낮고 가장 차가우며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꾸나. 제 목소리는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며느리와 아들을 더욱 숨막히게 만드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된 자개장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과 함께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통장 꾸러미와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 도장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것들을 마치 제 심장을 꺼내놓는 심정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본 며느리의 눈이 탐욕의 불길로 번쩍 빛났습니다. 제가 마침내 자기의 협박에 굴복하여 재산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 표정을 보니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애정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구나 하는 사실이 새삼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진심을 믿어주시는 거죠?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는 며느리의 기대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내가 너에게 단돈 10원도 줄 수 없는 이유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그러고는 제 아들 종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아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종수야, 너는 지금까지 내 아내의 말만 듣고 이 어미를 원망했겠지.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내 심장에 새겨들어라.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라. 너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과연 어떤 모래성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아들은 제 비장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세우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연미야.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주마. 너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수강생 모집에서 단 한 명의 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식은 죽 먹기라던 자격증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방한 이유가 너가 말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며 심사위원이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진짜 이유를 내 옆에서 너의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내 남편도 똑똑히 알아야 하니까. 제 서늘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오만과 무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싸움의 대미를 장식할 제 혀끝에 장전해 둔 가장 날카로운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너 매일 아침 거울은 보고 사는 것이냐?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지. 너 마지막으로 체중계라는 물건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언제더냐? 너가 시집 올 때 곱게 차려입었던 그 비단 한복, 지금 꺼내 입으면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게다. 제 말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며느리의 자존심을 향해 날아간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픽하는 소리와 함께 그 거대했던 오만은 순식간에 볼품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외모, 특히나 몸무게를 시어머니가, 그것도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토록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어머니,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인신공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신공격? 아니, 나는 지금 투자가로서 너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업 미천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내 염치겠지. 계속 들어봐라. 내가 틀린 말을 하는지.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둥굴레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어요. 내 두 눈이 내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과 생선을 팔며 단련해온 저울보다 더 정확하다. 내 몸무게, 내가 보기에 좋기 70kg은 넘을 게다. 어떠냐, 내 말이 틀렸느냐? 너가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 배달앱을 뒤지고 밤마다 기름진 치킨과 피자를 꾸역꾸역 시켜 먹는 동안 내 허리의 살은 속옷 위로 넘실거리는 튜브가 되었고 내 팔뚝은 토실토실한 분홍 소시지처럼 살이 올랐다. 계단을 2층만 걸어 올라와도 헉헉대는 그 몸으로, 그 게으르고 나태한 정신으로 대체 어떤 제정신 박힌 사람이
너라는 인간에게 한 달에 수십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바치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요가라는 것을 배우겠다고 찾아오겠느냐는 말이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연미야.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번지르르한 인테리어나 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선생 그 자체를 보러 오는 것이다. 땀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단련한 사람의 건강한 에너지와 그 결과물을 돈을 주고 배우고 싶은 거지. 너처럼 욕심과 변명과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의 지방 덩어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다. 너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미쳐넘는 너 자신에게 있었던 게야. 이제야 좀 알겠느냐?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주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얀 백지장처럼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짚은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제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싶었겠지만 제 말이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의 폭력이었기에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제 아들, 종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래도 지난 10수년간 함께 살아온 제 아내랍시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하고 제 앞을 막아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아내를, 정연미라는 이름의 여자를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옹호가 아니었어요. 제 잔인한 말들이 그동안 아들이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해왔던 아내의 한심한 실체와 하나로 포개지며 비로소 완성되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정면으로 목격하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내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호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제가 거둔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망치로 내려친 듯한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존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상처 입은 짐승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이 교활하고 악독한 늙은 여우 같은 게 진짜 보자 하니까.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집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찻잔은 제 어깨를 스쳐 뒤쪽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둥굴레차의 갈색 흔적이 마치 피눈물처럼 하얀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제게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상스럽고 끔찍한 욕설들이었습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 돈 귀신 붙은 구두쇠 늙은이. 너는 평생 그 피 같은 돈이나 끌어안고 살다가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외롭게 혼자 죽어버려.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 일그러진 얼굴은 아수라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있던 제 아들 종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뒤에서 거칠게 붙잡고 막아섰어요. 그것은 더 이상 아내를 말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가정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는 한 인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정연미.
아들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망가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하는 남편의 비참함이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자신을 막아서는 아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이제 모든 분노의 화살을 그에게로 돌렸습니다. 뭐,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저 늙은 여우랑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지.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개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 자리에 계획적으로 부른 거지. 좋아, 아주 잘 됐어. 원하던 대로 끝내줄게. 우리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끝내자고.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이 마마보이 같은 놈아.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뱀이라도 본 것처럼 뿌리치고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자신의 명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된 얼굴도 정리하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눈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변호사 사서 내 엄마 적금 통장은 물론이고 이 집까지 깡그리 다 뺏어오고 말 테니까. 너희 모자 내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 이 말이야. 쾅. 쇠가 뒤틀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 거실에는 다시 한번 끔찍하고도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저주의 메아리와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찻잔 조각들과 엉망이 된 테이블만이 방금 전 이곳에서 얼마나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종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45이나 먹은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축 처진 어깨 위에 제 주름진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종수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지요. 이제야 알겠느냐? 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너의 가정, 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 바로 저것이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모질고 잔인한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가 왜 그토록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정말로 알겠느냐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한심함과 비겁함에 대한 통렬한 자책이었고 아내라는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이었으며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꿰뚫어보고 늙은 몸으로 이 끔찍한 판을 짜야만 했던 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등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희미한 빛과 함께 그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잔해를 깨끗하게 치우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우리 집에는 당분간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그 길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장을 읽어보던 아들은 처음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소설에 가까웠어요.
제가 며느리의 원대한 사업 계획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으로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제 아들 종수는 위자료 명목으로 제 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 전체를 며느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터무니없고도 파렴치한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벌벌 떨던 그 나약한 사내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고 제 가정을 스스로 걷어찬 여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제 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지요. 어머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런 파렴치한 여자에게는 먼지 한 톨도 못 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편히 지켜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 곧바로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며느리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소송에 대해 꼬치꼬치 묻거나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결정을 믿고 아들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빈자리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아들과 하루아침에 엄마의 손길이 끊긴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 무섭게 아들 네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따끈한 된장찌개를 해서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 먹이고 서툰 솜씨로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며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저녁에는 일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는 아들을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을 챙기고 잠들기 전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는 차마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진짜 할머니 노릇, 진짜 어머니 노릇을 원 없이 했습니다. 소송이 자기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자 며느리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와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저 나쁜 할머니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서 너희랑 같이 못 사는 거야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혼란과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10살, 12살 된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짜증내던 엄마와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어주는 할머니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이들은 그 어린 가슴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손주들은 오히려 제게 와서 할머니, 저 아줌마가 자꾸 학교 앞에 찾아와요. 무서워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몇 달에 걸친 지루하고도 지저분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제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일방적인 가출과 폭언, 그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며느리가 요구했던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역시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왔지요. 며느리는 소송에서 참패하고 난 뒤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조용히 사과를 깎고 있었지요. 과일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온 아들이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뭐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어머니 혼자 너무나 길고 힘든 싸움을 하시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내민 예쁘게 깎인 사과 한쪽을 받아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됐다. 이제라도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걸로 된 게다. 너는 이제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내 소중한 아이들만 보고 내 인생만 보고 허리 똑바로 펴고 살아라. 그것이 이 늙은 어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싸움의 원인이었던 제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 적금을 깨서 가장 먼저 손주들의 이름으로 된 교육비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아들 네 집에 낡고 삐걱거리던 소파와 소리만 요란하던 냉장고를 크고 좋은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돈이란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헛된 욕심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와 제 주인을 위해 향기롭게 쓰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약입니다. 어떤 상처는 부드럽게 아물게 하고 어떤 기억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희미하게 만들지요. 그 지긋지긋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 가족에게도 여러 번의 계절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아들 종수의 집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의 풍경은 이제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침 일찍부터 아들 네 집으로 건너가지 않아요. 대신 주말이면 아들놈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 낡은 빌라로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제 아들 종수와 손자 민준이가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두시면 어떡해요? 제 집이 다 죽잖아요. 허허, 이 녀석 봐라. 바둑에 정해진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아빠의 묘수다.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피곤과 스트레스에 절어있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가득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지요. 아들은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차츰 안정을 되찾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얼마 전에는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니 아이들의 얼굴도 덩달아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손녀 서연이가 제 옆에 꼭 붙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침개 반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서연이는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났어요. 할머니, 여기 호박 더 썰어 넣을까요? 아빠가 호박 좋아하잖아요. 오구, 우리 손녀딸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조금만 더 넣어볼까? 너무 많이 넣으면 부침개가 질척해지니까.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엄마 눈치를 보느라 말수도 적고 주눅 들어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게 와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는 명랑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안정된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두른 프라이팬 위에서 부침개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갔는지
바둑을 두던 부자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와, 할머니. 오늘 메뉴는 해물파전이에요. 해물은 없고 호박 부침개다, 이 녀석아. 얼른 가서 마지막 판 끝내고 오너라. 다 되면 상 차리게. 아들과 손주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이 평범하고도 소박한 풍경. 저는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질고 독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접시에 노릇하게 익은 부침개를 담아내며 저는 제 선택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이 따스한 행복감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투라도 한 판 칠까 해서였지요. 한창 화투패를 돌리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숙자, 엄마가 대뜸 제게 물었습니다. 옥순아, 너 혹시 소식 들었니? 내 전 며느리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순간 화투판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의 등장인물 이름을 듣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 연미 말이야? 걔가 뭐 어쨌다고. 어머, 너 정말 몰랐구나. 걔 우리 동네 그 큰 마트 있잖니. 거기서 계산원으로 일한다더라. 숙자 엄마의 말에 옆에 있던 영희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나도 며칠 전에 장 보러 갔다가 봤어. 어찌나 살이 더 쪘는지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 유니폼은 꽉 껴서 터질 것 같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서는 손님한테 실수했는지 관리자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있더라고. 불쌍하긴 한데 좀 쌤통이다 싶기도 하고. 숙자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이혼하고 나서 친정에서도 쫓겨났다는 것 같아. 허구한 날 부모 탓, 전남편 탓하면서 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그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나 봐.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데 여전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버는 족족 홈쇼핑으로 물건 사느라 카드빚만 늘어간대. 걔 입버릇이 뭔지 아니? 내가 그때 그 돈만 받았어도 지금 이러고 안 사는데. 말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아주. 경로당 친구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전 며느리를 욕하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가 그때 돈 안 주길 천만 다행이다.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어 하면서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화투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고소하다는 마음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듯 그 아이의 소식은 제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고 제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제가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뜬금없는 폭탄 선언을 들으며 제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베란다는 더 이상 불안과 분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틀에는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왔다며 선물한 작은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고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자식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진 싸움을 벌여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 서러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돈 때문에 왼수 같은 며느리와 싸워야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내 가족의 행복을 가꾸기 위한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패로 제 아들과 손주들을 지켜냈고 이제 그 씨앗으로 아이들의 미래라는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하여 그 돈을 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며느리는 얼마 못 가 그 돈을 전부 탕진했을 것이고 사업 실패의 책임을 또 남 탓으로 돌리며 제 아들을 더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아들은 평생 아내의 노예로, 아이들은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상처 입은 어른으로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거실에서 아들과 손주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베란다의 작은 허브 잎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손끝에서 향긋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것이다. 치열하게 싸우고 모질게 버티고 때로는 악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 모든 수고가 결국 이 평범하고도 찬란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내 마음이 더없이 평화로운 이 저녁. 이것이 바로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진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